국사 한국사는 이무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주제 34 열강의 경제적 침략을 다루겠습니다. 학습 목표. 개항 이후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경제 침략 과정과 그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는 인천입니다. 뒤에 보면 건물들이 좀 독특하죠. 이곳은 개항장 거리라고 불리우는 곳인데요.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살았던 일본인 거류지가 있던 자리였죠. 일본인들은 왜 우리나라를 개항했고 왜 이렇게 들어와 살았는지 여러분 아마 배웠을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뭐 뽑아먹을 거 없나 이러고 온 거죠. 지금 이 개항장 거리는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픈 근현대사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침탈당하는 아픈 역사를 공부해 볼 거예요. 그럼 수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 첫 번째, 청일 상인 간 상권 경쟁 심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우리는 일본에게 부산, 원산, 인천의 3개 항구를 열었었죠. 그리고 부속 조약들이 맺어져 일본이 침투하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개항 직후에는 일본인의 활동 범위를 개항장 심리, 즉 4km 이내로 제한하는 거류지 무역 형태를 띄었습니다. 당시 인천 개항장의 모습인데요. 물류창고, 일본인 거류지, 중국인 거류지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1880년대 인천의 일본인 거류지 모습입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면 일장기가 걸려있죠? 일본인 거류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초기에는 일본인들이 개항장 근처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의 상인들이 좀 이득을 볼 수 있었죠. 바로 조선의 객주, 여각, 보부상 등이 그 이익을 보았는데요. 이들은 한마디로 일본 상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개 상인들이에요. 즉, 일본인에게 물건을 구해다 주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일본 상인들에게 비싼 값에 물건을 구해다 주니 이득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강화도 조약 및 부속 조약들로 인하여 일본은 영사재판권, 개항장 내 일본 화폐 사용, 또 무관세 등의 혜택을 받으며 거의 약탈하다시피 무역을 전개했죠. 1890년 수출입 통계표를 보시면 일본 상인은 주로 영국에서 수입한 면제품을 조선에 팔고 조선에서 쌀이나 콩 등을 엄청나게 사갔습니다. 이렇게 곡물이 대량으로 유출되자 조선 내에서는 식량이 부족해지고 곡물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기계로 만든 값싸고 품질 좋은 서양의 면직물에 밀려 국내 면직물 수공업이 타격을 받았죠. 쉽게 말해 농가에서 어머니들이 생산한 면직물도 농가 가계 수입의 상당 부분 기여했었는데요. 이렇게 폭망하니 사람들이 먹고 살기는 더욱 힘들어졌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쪽쪽 빨아먹고 있는 중에 청나라까지 끼어듭니다. 1882년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진압하면서 청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늘어났죠. 청은 조선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강요했습니다. 이로써 청 상인은 조선의 내륙까지 진출하여 장사를 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장정의 구체적 조항을 보시면 제2조는 치외법권에 관한 이야기고요. 제4조를 보시면 양화진, 한성,
그러니까 즉 양화지는 지금의 마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은 서울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조항 내용상 보면 두 곳 빼고는 장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교과서에 나온 내용 이외에도 한번 추가해서 보여드리면 여행권을 발급받으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청상인들이 내륙 진출이 가능해지니 다른 서양 열강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바로 조약계의 사기템, 최혜국 대우를 내세우며 다른 나라 상인들도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일본은 가만히 있었느냐? 당연히 아니었겠죠. 조일 통상장정을 맺었는데요. 그동안에 조선이 요구해왔던 것들, 그러니까 무관세를 이제 관세를 좀 부과하게 해달라라는 거 이런 거 인정해줬고요. 또 곡식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는 방공령 조항을 추가해주기는 했지만 지들이 가장 원하는 조약계의 사기템 최혜국 대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일본 상인도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청나라와 일본 상인 모두 서울에 들어오게 되면서 양국 상인 간의 상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도가 서울 종로의 모습인데요. 당시 이곳은 서울 상권의 완전 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색칠된 데를 보시면 대부분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차지하고 있죠. 두 번째,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 침탈.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아관 파천 이후 집주인이 집에 없게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열강들이 하이에나처럼 우리나라에 뭐 뜯어먹으려고 막 달려들었죠. 특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으니 러시아의 영향력이 가장 셀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특히 열강들은 최혜국 대우를 내세우며 우리나라의 이권을 침탈해 갑니다. 열강들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산림 채벌권 등의 이권을 가져갔는데요. 먼저 철도 부설권을 살펴보시면 열강들은 왜 이 철도 부설권에 이렇게 목을 맸냐? 열강들은요, 철도를 식민지 지배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 철도 부설권에 큰 관심을 두었던 거예요. 자, 그럼 어느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철도 부설권을 가져갔느냐?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요. 1896년에는 서울 인천 노선인 경인선은 미국이 가져갔고요. 서울 의주 노선인 경의선은 프랑스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8년 경인선은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었고요. 또 일본은 서울 부산 노선인 경부선을 가져가게 되었죠. 또 러일 전쟁이 일어났던 1904년에는요. 경의선 역시 일본에게 넘어갔고요. 또 서울과 원산 노선인 경원선도 일본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의 철도 부설권은 일본이 독차지하게 되었죠. 결국 일본은 우리나라 부산에서 의주까지 한반도 남북을 연결하는 노선을 모두 독점하게 되면서 한반도를 식민지배하기에도 쉬워졌고, 더 나아가 일본은 대륙 침략을 위한 발판으로도 삼을 수 있었겠죠. 광산 채굴권은요, 미국이 값싼 운산 광산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러시아, 독일, 영국 등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요때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인 광부들한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서 그냥 접근한 거예요. 근데 미국인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 금을 뺏으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No touch 했거든요. 근데 당시 영어를 몰랐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쟤네들은 금광을 노다지라고 부르나 보다 해서 노다지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죠. 다음으로 나무, 즉 산림체벌권은요. 러시아가 독점했는데 보시면 심지어 울릉도에 있는 나무까지 베어갔네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지도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죠. 특히 일본은
철도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서 대륙 침략까지 노릴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일본의 경제 침략. 우리나라는 결국 이 러일 전쟁을 계기로 일본에게 슬슬 나라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정치적으로 나라가 넘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일제는 치밀하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러일 전쟁 때 한일 의정서 기억나죠? 군사적 요충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목으로 우리나라의 토지를 수탈해 갔습니다. 일제는 국유지는 물론 사유지까지 모두 강탈해 갔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을 철도 건설에 강제로 동원하여 노동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이렇게 빼앗은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요. 강탈한 토지를 가지고 한국 농민들에게 높은 소장료를 받고 경작을 시킨다거나 일본의 민간인들에게 헐값에 넘겨서 일본의 민간인들에게 대농장을 경영하게 했죠. 우리 농민들만 더 괴로워진 거예요. 선생님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1908년 3월 일제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법을 만들어 순종 황제의 재가를 얻어 대한제국과 일본에 동시에 공포했습니다. 회사의 설립 목적은 식산 흥업의 길을 열고 부의 원천을 개척하여 민력의 하명을 기도해 한국민들로 하여금 문명의 혜택을 익비한다라는 개소리였으나 실제로는 한국 농민을 수탈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설립과 더불어 대한제국 정부 출자분으로 논, 밭, 잡종지 등 대규모 토지를 인수받았고 1910년에는 한국 내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약탈한 토지는 무려 45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참고로 고속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과 부산이 425km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토지를 빼앗아 간 거죠. 지금도 이렇게 목포 같은 데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일제가 우리나라의 재정을 장악하는 과정을 볼게요. 제1차 한일협약으로 고문정치가 시작되면서 메가타라는 사람이 재정고문으로 파견왔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나라에 재정고문으로 왔을까? 선생님이 메가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요. 메가타 다네타로는 일본인 최초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생으로서 일본 재무성 주세국장 출신이고요. 남작 자기까지 받은 하여간에 일본에서는 대단한 인물이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재정고문으로 대한제국에 와서는 우리 경제, 지금 계속 배우겠지만 우리 경제를 싹 다 말아먹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대단하다 치더라도 우리나라한테는 완전히 왼수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가 추진한 것이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었는데요. 이것은 일본 제1은행권을 버퍼로 하는 통화제도를 정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제국의 화폐 발행권을 빼앗아 가지고요. 일본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우리나라의 돈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화폐를 일본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침략을 쉽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 제1은행권의 화폐였는데요. 화폐 정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시면요. 먼저 1905년 화폐 조례를 공포하게 하여 일본 제1은행이 나랏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고 출납 업무와 신화폐 발행을 담당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랏돈, 이 국고와 지폐 발행을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혹시 지폐 꺼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한국은행 통장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일반 은행 업무는 안 하고 있는데요.
즉, 이 한국은행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서 대신 나랏돈, 그러니까 국고를 관리하고 화폐 발행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일본은행에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새로운 화폐를 발행해버리면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화폐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화폐 정리 사업에서는 기존에 쓰고 있던 상평통보라든가 백동화를 가져오면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환해준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거의 백동화를 쓰고 있었을 건데요. 여기서 함정이 백동화의 상태에 따라서 값을 다르게 매기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상태가 가장 좋은 갑종은 100% 교환해줄게. 그리고 상태가 조금 별로인 을종은 40% 정도 가치만 쳐주겠다. 그리고 상태가 아예 안 좋은 병종은 교환이 안 된다 라고 한 거죠. 여러분, 과연 일제가 제값을 쳐줬을까요? 당연히 온갖 핑계를 대면서 제값을 쳐주지 않았겠죠.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 당연히 일본 제1은행에서 발행한 화폐가 대한제국의 공식 돈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기존에 쓰던 백동화, 상평통보는 유통이 아예 중지되어 버렸습니다. 화폐 정리 사업의 영향은 참담했는데요. 우리나라 상공업자들은 당연히 제값으로 백동화를 교환을 못했을 거고 자본이 줄어드니 완전 폭망 상태였죠. 그리고 국내의 총 통화량 자체도 아예 급감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화폐 정리 사업 비용 자체도 야, 이거 니네 거 해주는 거니까 니네 돈으로 해 라고 하면서 차관 형식으로 충당을 하게 되면서 대한제국의 경제를 일제가 송두리째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경제 침탈에 맞서는 우리의 경제적 구국 운동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